다음 발표는요,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미디어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 미디어에서의 조선적 재현에 대해서 연구 진행하시고, 이거 발음 어렵더라고요. 동포 모니터링단 강강순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신정아 교수님을 모시고 영화 드라마 속 조선적 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신대에서 디지털 영상 문화를 가르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신정아라고 합니다. 네, 발음은 좀 어렵지만 강강순례는 2015년에 그 신경림 의원실 후원으로 저희가 미디어 모니터링단을 만들었었어요. 중국 동포분들과 대림동에서 활동했던 조직의 이름이고요. 그 덕분에 저도 방송 작가로 출발해서 미디어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대림동과 중국 동포분들 사이에 미디어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저희 한국 영화 그리고 드라마 속의 재현의 문제점을 낙인과 혐오 그리고 배제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인은 우선 그 중국 동포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을 처음 모셔올 때 초대할 때 정치적인 문제들과 비자의 어떤 그 환경으로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낙인 효과 그 노동의 조건과 그들의 직업으로 인해서 갖게 된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갖게 된 미디어 문화로 인해서 갖게 된 혐오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범죄자라든지 또는 폭력적인 모성 재현으로 갖게 되는 배제의 시선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남성 조선족과 여성 조선족 재현의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2010년 나홍진 감독의 황해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기점이 되어서 클리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세계나 공모자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차이나블루나 차이나타운과 같은 영화들에서 조선족 남성은 잔혹한 범죄자 이미지로 재현되고 2010년 이후에 한국 영화의 범죄자에서 남성 조선족은 당연한 캐릭터로 인식되고 그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영화에서 그치는 현실과 영화가 영화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현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깊이 들어와 있죠. 개그 콘서트 황해가 2010년에 개봉을 했었고요. 개그 콘서트가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시작된 황해 코너는 조선족의 재현을 희화화시키면서 범죄 문제를 희화화시키고 사기꾼 그리고 아둔한 어떤 그 우리의 타자로서 조선족을 굉장히 더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황해는 개그 이수지 씨가 출연하는 공연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콘서트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석 씨의 그 웹툰으로 유명한 마음의 소리가 최근에 드라마로 제작됐는데 네이버 TV와 유튜브가 KBS가 동시에 제작한 드라마 10화에서 역시 이수지 씨가 보이스피싱을 재현하는 장면에서 개그 콘서트 재현 장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어와 대화로 조선족의 보이스피싱 장면을 재현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 오래전에 낙인을 찍었던 효과를 재현하고 반복하고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드라마로 옮겨 붙기 시작한 것은 바로 OCN이 범죄 장르물로 인기를 얻고 상업화에 성공하기 시작한 때였고요. 그게 바로 처용을 시작으로 해서 나쁜 녀석들, 듀얼이라든지요. 뒤에 좀 중복이 됐었는데 블랙이나 최근에 이서진 씨가 나와서 잔혹한 범죄 드라마로 인기를 화제가 되었던 트랩까지 모두 사이코패스와 인체 장사꾼 그리고 연쇄살인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조선족 남성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이주 초기에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오신 결혼 이주 여성처럼 연민과 보호의 대상으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순응하고 농촌에서 적응하면 착한 며느리로 재현되고 갈등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추방되는 존재로 재현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해의 영향을 받아서 드라마에도 여성들이 범죄, 사기꾼이나 불륜녀, 브로커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장르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애인 있어요나 불어라 미풍아처럼 인기 드라마 속 여성들이 조금씩 사기꾼이나 불륜 그리고 브로커로 등장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2016 위싱이에서 공효진 씨가 등장하는 그 조선족 엄마의 이 캐릭터가 한국인 엄마의 캐릭터와 대치되면서 한국인 엄마는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살고 조선족 엄마는 아이도 잃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대립적인 비극과 그리고 환한 엔딩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영화 장면을 미스트리스라는 OCN의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기서도 한국인 엄마 한가인은 아이도 찾고 자신의 일상을 찾지만 조선족 엄마는 감옥에 갇히고 아이는 죽습니다. 여전히 그 프레임에서 배제되고 범죄의 주체로서 그리고 모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폭력적인 재현을 하는 주체로 여성을 사용하고 조선족 여성을 이미지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고 있는 악녀의 경우는 살아남지만 프레임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여성 조선족이지만 살인킬러, 살인병기로 살아남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개봉을 해서 굉장한 실패를 거두었던 영화 우상의 천우희 씨가 등장했던 그 조선족 캐릭터는 임신한 상태의 조선족 여성이 가스 폭발 테러로 자살을 하고 한국인을 죽이는 살인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성을 실천하려다가 범죄를 재현하는 그 앞서 세 편의 영화 속의 여성에서 더 나아가서 임신한 아이를 그 한국 정착의 도구로 활용하고 자신마저도 가스 테러로 자살을 하는 그 복수의 이유도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한국인에 대한 복수를 그 논리적인 개연성 없는 조선족 범죄의 재현 주체로 임신한 조선족 여성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수진 감독의 이야기를 저는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지금 남성은 클리셰가 강력하게 지금 형성이 돼서 조선족 남성은 범죄자. 그래서 영화 속 드라마 속 아니라 PC방 살인 사건 속에서도 남성이 말이 어눌하거나 한자 아이디를 갖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무조건 조선족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거 엄마이든 임산부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이곳에서 정착을 위해서는 아이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존재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TV 미디어 같은 경우는 OCN과 SBS가 주도적으로 이런 미디어 재현을 하고 있고요. 영화는 뭐 개인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다음으로 발표를 해주실 이재호 변호사와 제가 함께 참여했던 영화 청년경찰의 소송에서 문제가 됐었던 영화가 혐오 표현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소송, 대림동 주민과 동포들이 함께 참여했던 명예훼손 첫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혐오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년 경찰이라는 질문을 반대편 변호사에게 제가 증언에 나섰을 때 받았고 그것은 이 영화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범죄 영화가 아닌 오락 영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황해가 개그 콘서트 황해를 낳았듯이 청년 경찰의 웃음은 560만 이상의 국민들에게 웃음과 통쾌함 그리고 강렬한 우정, 젊은 청춘물로서의 대단한 성공을 김주환 감독에게 줬지만 그 영화관 안에는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없는 대림동 주민과 동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그것은 분명한 혐오이고 폭력이라는 것이고 이 영화로 인해서 15세 관람가라는 등급 덕분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포들의 자녀들이 이 영화로 더욱더 조선독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재현에 대한 그 편견을
갖게 되었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올여름 최고의 2017년 오락 영화라기보다는 폭력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 이 소송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공간 제한의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범죄 영화는 그것은 인종과 나이, 지역을 다 떠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일반인 시민들로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한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림동 공간을 허락 없이 그리고 서사의 개연성 없이 실제 사실과 상관없는 상상력 가득한 범죄 공간으로 대림동을 재현한 것은 대림동에 사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동포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오는 범죄 재현의 잔혹함과 더불어서 상당한 그 조선족 문제의 불씨를 더 키웠다. 그래서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림동 전철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왜 하필이면 청년 경찰이냐고 묻는 분들께 왜 하필이면 청년 경찰이고 왜 그 장소가 대림동이었고 그 장소에 선 사람들이 동포뿐 아니라 주민과 함께 섰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혐오 재생산은 지금 현재 연구 중인 주제인데요. 영화가 영화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클립들이 유튜브로 가서 지금 딥페이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짜 뉴스 그리고 왜곡된 클립과 해석 그리고 가짜 이야기들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사의 PD들이나 작가들, 저도 방송작가협회 출신이지만 방송사 그리고 영화 감독들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SBS가 저희가 2017년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1년 만에 소송이 기각되었을 때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8년 가족영화로 청년경찰을 틀었고 2019년에도 청년경찰을 연속 상영했습니다. 가족영화 15세 이상 영화였지만 이 영화를 볼 수 없는 85만 넘는 동포들과 그 가족들 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판의 내용과 저희의 어떤 이 비판적인 시선을 좀 이해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어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서 우정과 환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감수성과 소통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기각된 이후로 여러 차례 항소를 했고 최근에 조금의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서 네, 그 결과의 내용 이재호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포분들과 제가 3년 이상 소통한 경험에 의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인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최근에 한송이 TV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족과 중국 동포와 탈북민 간의 소통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겪어왔던 어려운 시기는 역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한국 미디어의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그분들을 한국 미디어와 정치적인 어떤 그 진영 논리로 이용하지 말고 이분들의 어떤 한국 사회의 적응과 소통을 위해서 좀 평화로운 공존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대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 법안을 보면 이분들에 대한 재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판결 1심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큰 손을 들어주셨었는데 이제는 표현의 자유의 만큼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시고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성찰 그리고 그 표현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성의 대상들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을 함께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아 교수님 이야기 통해서 현재 미디어에서 한민족 또는 우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지역 구성원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 드림동에 많은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어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서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독립영화를 하는 창작자로서 아까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에서 창작자들의 그만큼의 책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